자, 지금 제시된 이 문제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즉 작년 6월에 출제됐던 평가원 모의고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3 거죠. 자, 그러면 가나 이 주제 통합적 독서라는 건데, 가에서는 자유주의적 법모델, 그래서 자유와 평등, 권리를 막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분쟁이 생겨서 결국 국가가 개입하도록 한다. 사회복지 법모델로 들어갔더니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법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 전부 막 개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절차주의적 법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서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보시기로 하고, 이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한다 이랬어요. 따라서 그 내용이 원칙적으로 개입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유주의라고. 국가 개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2번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다 이 말은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약자 보호해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 자, 3번입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뭐냐면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절차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란 말은 의견을 펼친다 이 소리죠. 이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자, 4번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 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 그게 아니죠. 자유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해야 돼. 그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 약자만 보호해준 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 사회활동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5번 사회복지적 국가적 법모델과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 4번 같은 자유주의적인 법 모델에서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좀 자유롭게 해. 그래서 방임해 놓는 거예요. 국가는 야경 국가, 즉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외교,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하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이외에는 민간의 경제에 대해서, 민간의 미시적인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국가들끼리도 엄청나게 지금 막 전쟁해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버린 거죠. 경제가 문제가 오니까. 먹고 사는 것을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딱 짜버리니까 결국 국가는 개입 안 하고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막 인플레이션이 엄청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막 죽어가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외국으로 침략했다.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다. 매우 위험한 내용이기도 했죠. 그러나 사실은 자유주의적인 법 모델, 자유주의 정치 경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민주화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만들어 오는 데 있어서 꼭 거쳐야 했던 과정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한쪽만 무조건 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자유주의의 한계가 있었죠. 그죠? 이거 누가 질문했지? 네, 몇 번 했어요? 3번.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절차를 중시한다. 딱 그 제로 베이스에서 놔두고 자 와서 한번 얘기해봐 하다음에 법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절차주의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재미난 문제인데, 자, 갑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과 B상가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했어요. 최단 존속기간. 요것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B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본문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 세입자가 임차인이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보증금을 한 10억 걸었다든지 20억 냈다든지 이런 사람이 굳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 경우는 그죠? 보증금 1, 2억 내고 막 생업의 터전으로 이거 안에 뺏기면 막 큰일 나는 선생님한테 당장 이 학원 다음 달에 비우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어디 가서 이걸 구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리켜 생업의 터전, 그 다음에 생활의 터전, 집과 상가가 이런 겁니다. 세입자에게는. 자, 갑이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자, 여기 갑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종료를 주장해요. 이제 이 임차 그만하겠습니다. 임대 그만하고 이제 종료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 거예요. 자신의 재산권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을은 갱신해주세요. 나 여기 더 있을래.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 갱신을 거절했어요. 이제 분쟁이 벌어졌죠. 자, 반환하라고 하니까 분쟁이 생겼다. 자, 이때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 조정 절차. 이것을 주장했죠. 갑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뭘로 가야 돼요? 본문에서 봤잖아, 우리. 조정에 실패하면, 즉 합의에 실패하면, 합의를 해야 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시작되는데 합의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가 아니라 어떤 일로 가죠? 재판으로 가는 거지. 이때부터 이제 국가 기관이 개입해가지고 이걸 조정해야 돼요. 그죠?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패배하는 일이, 혹은 승리 몇 프로, 패배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 의해서 강제로 조정하는 거죠. 조정이 아니죠. 강제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해했죠? 이 을은 충분히 막 보호해줘야 되는, 법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에서 건물주가 그 세입자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면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뭐 그냥 자기 사무실 운영하고 이걸 하는데 돈이 있는데 그냥 거기 빌려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게 은행이 그 상가에 들어갔을 때 은행이 훨씬 부자지. 그러나 지점을 설치해야 되니까 상가에 이제 빌려가지고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전세 이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갑니다.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한다. 특히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는 데 있어서 집주인이 제가 이제 들어와서 살려고요. 이렇게 하면 임대차 갱신이 안 되죠. 그냥 거기 종료하고 이제 집주인이 거기 들어와서 사는 거야. 증명한 경우. 자, 두 번째입니다.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 즉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기반하여 평등과 연대 다 같이 상생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자, 상가건물 주장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상한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이 세입자는 충분히 법으로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세입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사회 법이 이 정도로까지는 발전을 했는데 물론 구멍이 많죠. 한계가 많고. 그러나 어떤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법 모델보다는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상가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어요. 즉 건물주나 집주인이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4번 하셨죠, 이거? 갑에게도 보장된 거지.
아까 5번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치? 건물주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야. 세입자에게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유주의 국가는,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보장된 겁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종료할 수 있다는 건 너에게도 너의 자유를 보장할게. 다만 이 사람이 약자라면 국가는 우선적으로 이 사람을 보장할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상한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냈다면 결국 이 경우는 계약이 법률에 우선하는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률보다는 둘 사이의 계약이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사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입자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상한액 초과하는 돈을 내놓고 지금 들어와 있다. 아시겠죠? 자, 5번.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 자체가 지금 설치가 안 됩니다. 그죠? 재판으로 가야 돼, 지금. 거절하면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합의했을 때 가지고 가면 조정위원회에서 자, 봅시다 해가지고 이건 비워줘야겠네 라든지 이거 조금 이렇게 절충해주세요 라든지 화해를 권고한다.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정위원회. 그래서 법으로 막 심판 내리는 것보다는 둘 사이에 이제 합의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불가피하거나 당신이 갱신을 요구하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 했죠. 자, 이것은 마지막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이랬죠. 그죠?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하면. 그러나 이 분쟁 조정 절차는 합의를 해야 시작합니다.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결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판 절차로. 그러면 자료를 조정위원회가 뭐 수집하고 이런 일은 일단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는 읽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는 가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 문단에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차이가 뭔지를 봐야 되고, 자, 이 문제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 이제 법이 제대로 이렇게 대처를 못한다. 그래서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막 다 망가지고 다 법이 막 개입해갖고 다 조정하고 막 강제해버리니까. 그래서 절차로 가는 거예요. 절차로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보완을 해줬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직접 개입해서 막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논의와 협상 등 분쟁 해결 방식에 관여하는 수준으로 이제 바꾸었다는 거예요.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절차를 더 중시해서 좀 더 공정성이라든지 과도한 법적 개입 같은 것을 좀 방지하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실제 사례였죠. 그래서 실제 사례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말하자면 사회복지 국가적인 법 모델에 기반한 상생과 연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차인에게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되고, 그죠? 갱신 요구권도 주고, 그 다음에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를 연장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도 보장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갱신 거절의 사유에 특이한 예로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제력이 지금 충분한 경우 보호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경우냐? 상한액을 초과하고 이런 얘기 여기 지금 다 나왔다. 그래서 꼭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를 읽어냈어야 된다. 그리고 분쟁 발생 시에 뭐가 지금 설치되느냐? 조정위원회. 이게 결렬되면 재판으로 간다. 이 정도예요. 지금 선생님이 압축한 거를 쭉 흐름을 따라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거 연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 안 하시면 안 돼요. 연습하면 나아져요. 국어는 뭐 공부하면 그러면 시험 과목이 국어 학원이 왜 있어야 되고 학교에 국어 수업이 왜 있고, 그쵸? 뭐 평가원에서 국가에서 막 세금 들여서 이런 거 왜 만드느냐. 여기에 시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독서 해가지고 수능 국어 해결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이것을 영어 수학 막 공부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쉴 때, 자투리 시간 이럴 때 한 10분에서 20분 공들여서 천천히 독서하시면 돼요. 명칭도 비문학이라 그랬는데 과거에는 지금 독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정보 분석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로 갔을 때 결국 8번에 5번 가볼까요? 갑과 을 간의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끔 틀린 거죠. 자료 수집, 조정위원회 자체가 설치도 안 됐는데 무슨 자료를 수집합니까? 답은 5번이죠. 이게 명확하게 틀린 것이 있다. 자, 10에서 13번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12번 다 맞으셨어요? 네. 12번 틀리신 분. 자, 뭐 두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쓱 이렇게 한번 넘겨보거든요. 다 풀었어요. 선생님이 풀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정답 해설지를 참고했다든지 인간 같은 걸 볼만한 짬밥은 아니죠. 그죠? 네, 그걸 보면 좀 답답해요, 오히려. 왜냐면 다 읽어주고 복잡해. 그래서 그냥 내가 쭉 분석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까를 주로 이렇게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 여러 번 이렇게 쭉 읽어봐요. 그래서 이거가 막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시간 안에 푸는 것도 해요. 1, 2, 3학년 중에 하나 딱 골라서, 올해 요게 좀 어려웠구나 하면 1학년 걸 먼저, 1학년 걸 풀 때도 있고, 대체로 3학년 거 푸는데, 요거 풀었을 때 선생님이 12번은 한 20초 안에 풀었습니다. 왜냐면 12번 문제, 윗글에 A와 보기 B를 비교해서 B를 찾다 보니까, A를 찾다 보니까 A가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얘네 둘을 잘 비교해봐. 앞에 거 읽지 말고. 스킬 아닌 스킬이에요. 스킬만 가지고 이걸 고를 수 없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해야 돼요. 자, 근데 열분의 방식이란 게 뭔지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이 문단을 쓱 읽어봤더니 암모니아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활용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뭐가 일어났냐면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암모니아를. 자, 이럴 때 기본적으로 비율이 2대 1대 3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열분해 방식의 특징은 0.9 이상의 90% 이상의 전환율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부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지. 부수적인 사이드 이펙트. 그죠? 부수적인 부수물들이 거의 생성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수물이 거의 생성 안 된다는 것은 전환율이 매우 좋아서 효율성이 높다 이거죠. 아하,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전환율이란 건 뭔지는 우리가 모르죠. 선생님도 이런 지문 처음 봤어요. 특히 과학을 지금 뭐 공부하고 여러분들처럼 일상적으로 과학을, 근데 여러분보다 일상적으로 과학을 더 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모든 이 비문학 지문 출제에서는 수능에서 이게 나오니까. 자, 여기 봤을 때 2대 1대 3이라는 것과 암모니아 분해 반응. 그래서 암모니아 대 질소 대 수소. 질소는 1이고 수소는 3 정도의 비율로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시켰는데 질소, 수소가 만들어져서 산업적으로 막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환율은 뭐냐?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로 전체 암모니아, 반응한 암모니아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급한 게 10이고, 반응한 게 9라는 소리죠. 그래야 0.9가 되니까. 9 나누기 10이 0.9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부반응은 뭐냐 하면 다른 물질이 생기는 것이다.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이걸 다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학 지문이 아닙니다. 과학을 소재로 한 국어 지문이에요. 즉, 지문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금 이렇게 추론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지만 흐름을 따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아까 열반응, 전기분해 반응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열분해, 전기분해 막 있었죠. 여기서 결국 전기분해 방식에서 쓱 보니까 공급한 전체 암모니아가 있고 10이고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가 6이에요. 6 나누기 10이니까 0.6이죠. 얘는 그러니까 상당량의 그
부반응 물질이, 그죠? 부산물들이 생겨났다 이겁니다. 0.4나 생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0.9 이상은 0.1 미만만 생겼는데 10% 미만만 다른 것들이 생겨났는데 얘는 지금 0.6 정도밖에 반응을 안 했으니까 열분해에 비해서 전기분해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자, 질소기체를 A에서 생성하죠. B에서는 질소기체를 당연히 생성하지. 그죠? 왜? 2대 1대 3. 가령 0.6이라는 거를 아까 A는 0.9의 전환율이고 B는 지금 0.6의 전환율이다 정도까지 우리가 구해졌죠. 그러면 얘가 암모니아, 질소, 산소잖아요. 수소잖아요. 그쵸? 그러면 0.6을 2로 해봐. 그러면 0.6대 1은 어때요? 0.3대 0.9. 사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게 B야. A는 0.9대 0.45대 1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1.35. 이게 A입니다. 그죠? 암모니아 대 질소 대 수소.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단순하게 풀었습니다. 물론 이과생들은 그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문과생이에요. 나한테 그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네. 자, 과학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A에서 생성된 수소기체는 B에서 생성된 수소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다. 이 자체도 틀렸죠. 그죠? 부수물이 아니야. 그지? 분해 반응에 의해서 정반응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막 달리도 틀렸고 뭐 다 틀린 거죠. 3번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은 B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해서 전환율보다 크죠? 0.9잖아. 그죠? 0.9잖아요. 더 크죠? 4번 B는 A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 더 적은 양 어때요? 더 적죠? 답이 4번이죠. 왜 20, 30초 만에 풀 수 있었다는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야 돼. 쓱 보고 이거구나 해서 딱 틀린 것만 빨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렇게 보면서 쓱쓱 넘겨보면서 요거구나 체크하고 설계해야 된다. 문제 세트 분석하고 풀이하는 거 설계하셔야 돼요.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반도 못 풀고 그냥 찍어서 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설계해야 돼. 내가 화법 장문이나 아니면 문법 빨리 풀면 그것도 가가지고 그냥 먼저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쓱 넘겨보다가 이거 어휘 문제네? 한 10초 안에 골라버릴 수 있는 얻어 걸리는 거 아니야? 한 문제씩 막 털어버려야 돼 빨리.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려운 건 막 집중적으로 점수를 높여야 돼요. 요런 정도가 스킬이에요. 이걸 푸는 데는 스킬은 없어. 뭐 평가원에서 뭐 이런 과학 지문은 주로 3번, 4번 이내 답이 없어요. 그런 거. 이런 거 1번이 답인 경우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독해력 키워야 돼요. 독해력 없으면 지금 수능 국어는 꽝입니다. 큰일 납니다. 자, 5번.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반응한 암모니아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겼다. 자, 반응은 마찬가지죠. 그죠? 반응한 암모니아는 2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는 3이죠. 2대 1대 3 아니에요. 그죠? 암모니아보다 수소가 더 많이 생성된다. 그래서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통해서 수소 기체를 막 만들면 그거 가지고 잘 전환했을 때는 수소 차량에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것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한 김에 쭉 하고 쉬겠습니다. 플로리디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문을 읽었을 때는 결국 모든 비문학 지문은 아시다시피 설명하고자 하는 화제와 이것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빨리 잘 스캔해야 돼요. 바코드 띡 찍듯이 우리가 쓱 보고 이거구나 띡띡띡띡 찍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덩어리 지문 글자 하나하나 다 읽고 분석하는 거 좀 하지 마. 쭉쭉쭉 읽어는 얘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읽는 것이 필요하지 당연히 글자를 다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여기에 무슨 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있지만 없어요, 사실은. 알죠?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가, 나 지문도 선생님이 잠깐 정리하니까 그런 흐름이 있었구나.
자유주의에서 사회복지국가적인 데서 절차주의적으로 바뀐 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임대인도, 임차인도 뭔가 보장받는 게 있고, 임차인 중에 보호 못 받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약을 우선시해가지고 종료하면 종료. 근데 좀 분쟁이 생기면 조정해줄게. 근데 조정이 안 되면 그럼 재판 가. 이게 절차주의. 그 정도로 딱 정리되는 거야. 방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얘기하면 그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열분해하고 전기분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자, 그래서 여기를 가다 보면 반드시 이슈가 있죠. 이 이슈,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립되는 요소, 대립항이 있죠. X와 Y 같은 게 대립항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글쓴이의 관점 혹은 글의 핵심, 글쓴이 혹은 글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됐죠? 자, 여기에서는 결국 누구하고 누가 서로 대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인간 중심주의하고 플로리디하고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인포그는 인간 이외에도 정보를 생산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때요? 플로리디는 뭐라고 봤느냐? 다른 존재들과 달리 인포그는 하나야. 그래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인간을 그냥 인포그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싶어 한다. 아시겠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나머지는 떼놓고 인간을 중심으로 보겠죠. 근데 플로리디는 인간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인간이 중요하긴 하지. 책임도 질 수 있고. 그죠? 이성적인 주체가 되는데. 그러나 인간과 별도로 다른 것들을 구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윤리적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 이렇게 얘기했죠.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방식대로 있을 나름대로의 권리를 갖고 있다. 자, 칸트 윤리학이나 생명 중심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주체나 도덕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은 무조건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플로리디는 뭐라고 봤죠? 인포그로 봤기 때문에 그럼 인포그, 정보 생산의 주체는 AI도 있어. 그쵸? 그리고 기상현상에도 막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슈퍼컴퓨터가 파악한다. 이런 슈퍼컴퓨터. 이런 존재들이 다 있어. 잘못 파악하면 사실은 기상청이 혼나야 되지만 슈퍼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슈퍼컴퓨터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상청을 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괜히 욕먹는 거지, 사실. 왜냐면 지금은 여러 가지 기상 이변까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기후가 조금씩 변하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과거에 5월, 6월의 여름은 그 그늘에만 가면 시원했어요. 우리 요새 지금 낮에는 바짝 더운데 저녁이 되면 시원해지죠. 왜 그런지 알아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막 굉장히 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한반도 상층으로 더운 공기가 왔어. 더운 공기가 와서 여기에 이제 더워졌지만 밤이 되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시원해지는 거야. 저녁 한 6, 7시만 돼도 선선해지죠. 근데 여름에는 왜 덥지? 무더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더위. 여름을 무더위라고 하죠. 무더위는 무지막지 더운 걸까? 물더위예요. 알았죠? 물대는 논을 무논이라고 하죠. 리를 탈락된 겁니다. 물더위예요. 여름에 막 습도 있으면 이 밑에 있는 공기가 저녁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니까 뭐가 생기죠? 열대야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한 30년 전에 열대야는 일주일에서 보름, 길어야 2, 3주야. 근데 지금은 열대야가 무슨 9월 달까지 계속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기상의 변화가 생긴 거는 사실이에요. 한반도 날씨가 이 습도 때문에 문제죠. 저기 유럽에 가면 파리나 런던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도 더워, 여름에. 근데 거기는 그늘 밑에만 가면 선선해요. 왜 시원하냐? 습도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보가 막 생산되고 있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딱 산출값을 내놓은 컴퓨터나 AI를 뭐라고 할 거야? 못하지. 인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칸트와 생명중심 윤리학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만, 나머지는 아니야. 전부 빼버렸는데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해서 인공지능도 다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게 이슈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를 이렇게 귀 기울여, 저렇게 읽는 거구나. 오늘 그걸 얻어가야 돼. 이 내용을 얻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또 읽어보면 되니까. 선생님이 읽어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방식 있죠?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야? 인공물로까지 범위 확장했잖아요. 플로리디. 그걸 봐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에서도 결국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뉴턴과 달리 다 상호 의존적이고 상대적이야. 다 그때그때 바뀌어. 우리 이 공간만 해도 국어 수업이라는 학교 내신이나 수능 국어를 대비한다는 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 강의를 중심으로 서로 인포그들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형성된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인포스피어 이렇게 한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결국 인간이 중요하다. 그러나 비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포스피어 안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파생되고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을 하고 특히나 10대 이하 혹은 10대 청소년들은 거기에 과학 의존도. 요즘은 20대들도 과학에 의존한다고 하던데 선생님이 와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인공지능을 거의 끈타시피 했어요. 가끔 뭐 하나 물어보는 정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자꾸 비위를 맞춰줘. 자꾸 나한테 맞춰주는 거야.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쭈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맞춰주는 야 인공지능이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했다고? 안 되겠네. 그치? 근데 애들은 어때? 나한테 맞춰주니까 너무 좋지. 그쵸?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대화하고 이런 공간이 잘 없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인포스피어는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건 지금 정보 철학이에요. 오늘날의 이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뭐죠? 추상화 층위라는 게 여기 중요한데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하여 주체와 대상 사이에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 그치? 정보를 어디서 받아들이는. 한 세대 전에는 인터넷, 한 세대라는 것은 30년 주기죠. 인터넷 나온 거에 우리는 열광했어. 선생님이 X세대거든요. X세대의 특징은 아날로그에서 거의 대부분 20년 넘게 대학교 과정까지 한 중간까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아날로그가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알아요? 다 현장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날로그를 경험했다가 거기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깨닫게 된 건데 디지털이라는 무기를 장착해줬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황금 세대가 X세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70년대생. 지금 시대는 다 디지털만 경험했지. 아날로그. 핸드폰이 없는 세상 생각해봤어요? 그죠? 인터넷이 없는 세상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보 얻는 것만 해도 대단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지고 다니면서 다 하죠. 뭐 은행 업무라든지 웬만한 업무들 다 스마트폰 하나로 다 끝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지 사실. 왜냐? 인간을 여기에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엄청난 혁신가였지만 어떤 면에서 인류 전체에 어마어마한 마약을 안겨주고 가는 나쁜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지금 이게 편리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 다음 이제 AI 시대가 왔죠. 그죠? 이게 뭐예요? 추상적인 추상화 층위,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통로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정보 생산 주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아시겠죠? 칸트의 관점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다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16번 문제일 것입니다. 자, 여기 16번, 17번 문제입니다. 연결돼 있어요. 16번 맞으셨어요? 16번 틀리신 분? 많이 틀렸네요. 자,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아까 봤죠? 본성에 따라서입니다. 무관하게가 틀렸죠. 그죠? 따라서 1번 보세요.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답은 1번이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플로리디는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 편제돼서 존재한다 했어요. AI는 AI대로, 슈퍼컴퓨터는 슈퍼컴퓨터대로,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각 공간별로 서로 인식적 매개의 통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상화 층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다른 번호 하신 분 몇 번 하셨어요? 자, 다 설명할게. 자, 니은.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이것은 상충하죠. 그치? 인간 이외의 것도 행위를 할 수 있다. 행위의 주체. 자, 디귿.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 뭐죠? 인간 중심주의. 칸트 윤리학. 생명 중심 윤리학. 이런 것이죠. 자, 디귿은 인간 중심주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죠, 당연히. 그죠? 인간은 정보와 별, 인간이 더 중심이다. 자, 리을. 주체가 속한 공간은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플로리디의 인포스피어 개념이죠. 자, 리을. 뉴턴의 입장. 뉴턴은 절대적 공간입니다. 뉴턴은 심지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서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죠. 현대 우주 천체학에 어마어마한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나 초기 단계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행성의 궤도에 대한 계산은 오차가 막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자,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죠. 난 여기 있다가 집으로 이동하는 도로를 통과해서 가면 집이야. 뉴턴의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절대적인데 이 플로리드의 입장은 어때요? 상대주의적이죠. 다 그때 추상화 층위에 의해서 다 다르다. 그럼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봤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4번. 플로리드 입장하고는 상충하지 않지만 뉴턴하고는 서로 충돌한다. 자, 미음.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플로리디는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입장과는 상충하게 되죠. 그러나 생명중심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인공물은 제외해도 되지.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죠? 답이 1번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그냥 아무 무리 없이 푸셨어야 돼요. 쉬운 거야. 생각보다. 지금 선생님이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더 세밀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17번이죠. AITCS가 교통혼란을 일으킨 건 나쁜 일이잖아요. 어쨌든.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자, 플로리디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 시스템은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칸트하고 똑같죠. 시스템한테 책임을 어떻게 지워요? AI를 어디 가둬놓을 거예요? 안 되죠? 책임을 질 수 없지만 도덕 행위자에도 포함되고 옳고 그름, 즉 도덕적 평가의 대상까지는 된다 해서 이 경우에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러면 인간은 더 많은 정보를 지금 보유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예방적인 관리. 그죠? 예방적 관리. 그 다음에 또 책임 있는 관리자. 감독. 이걸 해야 돼. 자, 이 존재를 뭐라고 봤죠? 바로 여기에 나온 호모 포이에티쿠스라고 지금 아시겠어요? 호모 포이에티쿠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따라서 도덕적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더 막중해진 거죠. 그러나 도덕적 행위자이자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AI, 슈퍼컴퓨터, 지금 이 정보 시스템 체계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봤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밑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그죠? 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AITCS는 호모 포이에티쿠스가 될 수 없지.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아요. 맞는 거야. 자, 다음에 2번.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는 교통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자, 이것은 플로리디도 인정했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AI를 어디 교도소에 가둘 수가 없잖아요. 너 벌금형이야. 이걸 할 수 없지. 결국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칸트와 마찬가지. 칸트를 무조건, 칸트 윤리학, 인간 중심 윤리학을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너무 변했기 때문에 인간만을 주체로 삼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자, AITCS, 인공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끔 예방적 관리. 그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 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TCS, 도덕적 옳고 그름의 평가는 가능하다 했죠. 칸트와 달리 가능하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AITCS와 같은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해요.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의 인포스피어. 이것을 더 나은 공간으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의 더 팁을 더 드리면 지문을 읽을 때 완성하지 못했던 것들 있죠. 선택지를 통해서 요약 정리도 해놓은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찾아 들어갈 때 이게 있나 해갖고 그것만 찾으려 하지 말고 아, 이런 관점들이 있구나도 정리도 할 수 있어요. 실시간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거 선생님이 음성 지원을 통해서 막 강의를 하고 줄도 긋고 설명을 좀 다양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선생님이 다 설명하는데 30분 안 걸렸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지를 통해서도 지문을 정리하는 훈련. 뭐가 틀렸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지문 읽었을 때 이미 이 구조에 따라서 다 90% 이상은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수능 국어 비문학을 정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그 스킬 아닌 스킬이에요. 스킬로는 풀 수 없어. 독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고1이지만 고3, 금방 고3이 돼요. 고3 거를 좀 풀어봤습니다. 째째하게 이제 고1 거 풀지 말자.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문법 요소 나가겠습니다.